여러분, 그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여서 지금 1교시씩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더 진행합니다. 중개사법, 여기 있죠.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지금 매주 1시간씩 연장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교시가 마무리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이제 1월 달에 여러분 뵙게 되겠죠. 그죠? 새해 돼서 다시 만날 겁니다. 자, 어쨌든 빠른 시간이나마 입문 과정에서 법령 전체를 한번 보게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대법원 규칙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매수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규칙인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대법원 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짚으셔야 될 것, 매수 신청 또는 대리 행위가 뭐냐라고 먼저 묻는다면, 좀 전에 경매 수업을 했죠. 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괜찮으면 경매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은 경매에 대한 지식이 짧다고 보고 경매 전문가인 저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물건을 경매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매수 신청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을 해주고 뭐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대리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라는 말은, 자, 이 물건을 경매 받아주기로 했는데 저 의뢰인이 경매하는 그날이 뭐 결혼식에 참석해야 된다. 그럼 법정에 못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는 걸 뭐라 그런다?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을 하거나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법원 규칙 이렇게 적었고, 이 대법원 규칙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도 한 번은 짚어야 될 단원입니다. 이렇게 예고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단,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도 할 수 있고 취득에 대해서 알선도 해줄 수 있고 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14조 2항. 그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짚어야 될 것, 개업 공인사니까 부칙 6조인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격증 없는 개업 공인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줄을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또 읽습니다. 계속 하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줄 거야 됩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또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정리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매 사건도 소송사건입니다. 소송사건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소송사건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소송사건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소송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사자가 나가도 되지만 당사자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짧잖아. 그죠?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당연히 수임료를 주죠. 돈을 주고 나 대신 대리 행위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소송사건의 대리는 누구밖에 못한다? 변호사밖에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변호사들이 1년에 뭐 1000명씩 쏟아지는 세월이니까 뭐 변호사 자격증이 좀 가치가 하락됐는지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격증이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소송사건을 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소송사건 중에 하나인 경매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탁 만드니까 누가 배가 아프겠죠? 누가? 변호사들이 배 아파야 되죠. 내 밥그릇을 일부분이 빼앗겼잖아. 지금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뭐를 해줄 수 있다?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배가 아프니까 뭐를 걸었다? 막 할 수 없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딱 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업무를 해줄 때는 대법원 규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법원 규칙을 만들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들었습니까? 어디 가서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이게 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규칙도 이 없는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이 중개사법을 그대로 뺏깁니다. 그대로 뺏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경매 업무를 하려면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에게 등록해야 된다. 라고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1번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둘째 줄입니다. 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토리가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을 그대로 뺏겨서 뭐를 만들었다? 대법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것들만 짚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사무소는 어디 가서 등록한다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장 이런 게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절차는 똑같은데 그런 부분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법원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가지겠지만 일단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중개사법이 완결하게 딱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차이 나는 걸 딱 짚어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도 겨우 이제 한번 들을 똥 말똥 지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중요한 공인중개사법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매수신청에 관련되는 내용은 중개사법을 한두 번 듣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딱딱딱딱 갖다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그때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신청 수수료, 제출 서류, 또 넘어가면 실무 교육에 관련되는 것, 손해배상 책임의 조치, 뭐 보정을 얼마나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중개사법하고 똑같다니까요. 이제 차이 나는 것들만 짚어갈 거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자, 나중에 체크를 하더라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 즉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하단의 6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할 겁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중개사법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차이 나는 것만 짚어가면 되는데 이제 중개사법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랬고 그랬거나 말았거나 업무 범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6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의 업무 범위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라는 말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했는데, 자, 이 7가지는 막 외우면 안 됩니다. 왜 외우면 안 되는가 하면 경매라는 성질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 경매라는 성질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업무의 범위 7가지를 공부하고 싶어서 경매라는 것은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잡습니다. 감정가가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칩시다. 감정가 1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최저 매각가다 그랬죠. 최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빠르게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습니다. 이게 경매의 성질만 안다면 업무 범위 7가지는 저절로 나온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뭘까요? 하니까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줄 딱 꺼놓고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강조는 하지만 옆에다가 당근 이래 적어놔야 돼. 이게 당근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 의뢰인이 제 계획공인사에게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1억 3천에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획공인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럼 할 때는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제공해야 된다? 보증금 제공해야 됩니다.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 얼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당연한 소리잖아. 지금 당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1억짜리 돼서 1억 3천이면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개업자가 1,000만 원 내야 됩니까? 또 정신없는 질문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누가 삽니까? 저 의뢰인이 사잖아 지금. 그 의뢰인한테 받아서 갖다 내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정신없이 개업공인사가 무슨 1,000만 원을 내고 보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질문할까 봐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천만 원이니까 돈이나 가볍지. 만약에 10억짜리 물건 같으면 얼마? 1억을 보증금 제공하는 것을 기업공사가 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 사는 사람이 내야지. 그죠? 중개업자가 그걸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근이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보증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더 당근입니다. 2번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옆에다가 더 당근 적어놔야 돼. 더 당근. 왜 그러냐면 입찰표를 작성 제출 못하면 경매물을 해주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적기는 적지만 당연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막 외운다고 암기한다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보증 제공할 수 있다. 당근. 두 번째 더 당근은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해 줄 수 있다. 더 당근. 그죠? 3번하고 4번은 더 당근입니다. 4번부터 먼저 봅시다.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보증금 반환이라 그럽니다. 이게 4번부터 먼저 설명한다는 뜻은 자, 이제 중개업자하고 두 사람이 의뢰를 해서 우리 1억 3천에 매수 신청하자.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금액도 1,000만 원 보증금 냈는데 어떤 사람은 1억 3,500에 적어내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그 더 높은 가격으로 적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보증금은 얼마 냈죠? 보증금도 똑같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3천에 적어낸 우리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들은 나가래 되었다. 나가래란 말 아십니까? 나가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펑펑 운다. 2. 보증금 받고 집에 간다. 답은 몇 번? 그리고 보증금 반환. 그러니까 나가래 되면 보증금 반환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그 더 당근이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래가 되면 보증금 받고 집에 가면 되는데 미련이 좀 남았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았는가 하면 1등이 1억 3,500, 나는 1억 3천으로 나가래가 되었는데 딱 보니까 1등 된 사람이 돈을 안 넣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 1,000만 원에 보증금 넣고 나머지 1억 2,500을 1등은 이제 한 달 만에 내야 경매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내면 다시 경매해야 돼요. 그걸 경매를 재경매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봐봐요. 이 물건을 경매하겠다고 벌써 한 달 전에 공고해가지고 오늘 경매했다. 그런데 1등이 되었는데 1등이 되고 나면 낙찰 허가 이런 거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대금을 납부하시오 하라고 기간을 줬는데 그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도 대금을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내더라. 그러면 다시 또 이 물건을 재경매하겠다고 지정, 공고, 통지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첫째 달부터는 한 석 달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경매하면 시간과 경비가 너무나 많이 흘러가니까 2등이 미련이 남았으면 뭐 할 수도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해줄 수 있다. 이거를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 네 가지를 적었지만 이건 당근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근한 소리. 자, 1번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당근. 2번 입찰표 작성 제출해 줄 수 있다. 더 당근. 3번 미련이 남았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이 없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됐죠? 7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4가지는 당연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해줄 수 있는 범위. 자, 5번째는 거기 공유자 우선매수, 그 우선매수의 동그라미. 그 다음 6번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 동그라미. 2가지 우선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도 할 수 있고 6번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매수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2가지 우선매수를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업무의 범위니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경매 수업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시고 또 경매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유자 우선매수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용을 파악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필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길입니다. 길을 뭐라 그럽니까? 도로. 옆에 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7억 상당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러면 7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됐겠죠. 상속의 가족이 부인이 하나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부인이 하나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부인 둘도 있습니까? 이런 묻는데 무조건 뭐 둘이 있거나 말거나 부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7억 상당의 토지가 상속이 부인, 아들, 딸에게 상속될 때 얼마씩 상속된다? 부인 1.5, 아들, 딸 1 이거 아시죠? 자, 그러면 7억 상당을 계산해 보면 부인에게 3억 상당, 아들, 딸은 2억,
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5, 1 맞죠? 7억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상속이 되었는데 이 땅의 성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지금 길가에 있는 땅 7억 상당이 3명의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렇게 상속이 될 때 이제 딸이 성장을 합니다. 다 커가지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한 상속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나 2억 지분을 나는 팔고 나가겠어. 이럴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죠? 그러면 이제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왜 골 때리냐 하면 길 옆에 있는 땅 이만큼은 7억 상당이 될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야산은 다 줘도 몇 천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가족끼리도 내가 부인은 3억, 아들, 딸이 2억, 2억이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네 땅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다. 이까지다라고 경계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유자들이 뭐 한다? 자기가 팔고 나가려면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가야 되니까 공유자들이 뭐를 해야 된다? 경계를 잡아야 되는데 경계가 잘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힙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부터 좋은 거 끊어가고 오빠 좋은 거 끊어가고 나는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아닌가요? 그럼 내 거부터 좋은 거 주세요. 그러랍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착하기 때문에 엄마부터 좋은 거 끊어가고 오빠 좋은 거 끊어가고 나는 아무거나 좀 주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나 오빠가 제일 좋은 거 줄까요? 그것도 안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를 또 머리를 쥐떠는다. 이 뭐 사발 들고 간다. 지금 또 이래 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될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가족끼리도 뭐 한다? 소송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그럽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것도 많이 들으셨죠? 그죠? 당연히 이해관계가 너무나 크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하죠 또. 그러면 가치 있는 땅도 3분의 1씩 자르고 뒤에 가치 없는 것도 3분의 1씩 자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 안 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없는데 여기는 지하철역이 들어온대. 지하철역이 이제 들어온다고 개통이 확정되면 이 땅은 한 평에 수천만 원씩 넘어가고 있다고. 그럼 요것도 또 이렇게 3등분 잘라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끼리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해야 되고 이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그럽니다. 자, 소송을 하면 판사도 줄을 이렇게 해라. 마음대로 끌 수 있다 없다? 못 꺼요.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한 것을 지가 마음대로 못 끊는다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팔아라. 팔아가지고 3대, 2대, 2대를 가져가라. 이게 마지막 소송 판결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자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땅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야 부채를 갚아라 이랬겠죠. 부채를 갚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재산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딱 보니까 아 자기 재산은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 지분이 2억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해서 뭐가 일어난다? 경매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울 것. 아,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 지분을 경매했는데 드디어 K라는 사람이 1억에 낙찰 받았어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 이 성질을 보면 K가 1억에 받았다? 잘 받았지. 왜? 2억 상당의 지분을 경쟁해가지고 내가 1억에 받았다니까요. 그럼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들 이름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K가 딱 들어가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땅은 이제 골치 아픈 게 또 눈에 보이죠. 가족끼리 있을 때도 그 제도가 심상찮은데 타인이 딱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싸우는 것이 불보듯이 뻔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공유자들이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선 매수라는 말은 이 말이겠죠. 자, K가 1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공유자가 누구다? 부인이나 딸이 당신이 낙찰 받았어. 내가 그 대금 1억으로 먼저 사개소를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유자 우선 매수. 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소유자를 줄여야 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이 당신이 1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1억에 먼저 사겠소.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K라도 쉽게 그래라. 준다 못 준다? 못 주지. 이 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인데 이 지분을 낙찰 받으려면 벌써 땅에 몇 번이나 가봤겠죠. 서류도 몇 개나 떼봤겠죠.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딸이 넘기시오 한다고 쉽게 못 넘겨준다고. 못 넘겨주는 걸 알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 딸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딱 신청하면서 이 사람의 1억에 대해서 공탁금을 딱 끌어버리면 K는 차순위가 몇 등이다? 2등으로 툭 떨어져요. 1등에서. 왜 2등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혹시 딸이 사겠다 놓고 대금을 안 내는 수도 있잖아. 그죠? 안 내면 네가 당첨된 걸 해줘야 되니까 차순위로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알아야 될 것. 지금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증거, 보증금 반환까지 할 수 있으며 공유자에 대해서 우선 매수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늦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 두 개를 배울 수 있죠. 하나는 지분도 경매하는구나. 이거 하나 배울 수 있고 팁으로. 두 번째 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K라면 이런 지분을 경매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게 받아봤자 남 좋은 일을 시킨다. 이런 말도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 경매는 초보자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경매 물건이 많고 많은데 굳이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받아가지고 머리 아플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경매 물건은 많고 많은데, 그죠? 초보자들은 이런 물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경매 선수가 되면 이런 물건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프고 말썽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K는 차순위 떨어지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차순위 공유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게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뭐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부른다? 선수예요. 초보자들은 그 정도 수준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게 애초부터 낫다고. 왜? 남 좋은 일 시킨다. 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지분도 경매할 수는 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들어가면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분 경매라는 개념도 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자, 그 다음에 우선 매수에 대해서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를 두 개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그죠? 소액 임차인들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몇 프로는 지어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임대주택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가 살아도 A동, B동, C동은 임대주택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임대주택이 있다고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빌린 주택이잖아요. 이게 임대. 아직까지 내가 살아도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상 5년 지나면 또는 20년이 지나면 당신 것으로 해주겠다. 이게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20만 원씩을 20년을 넣으면 소유권을 나중에 주겠다. 이게 이제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성질인데, 자, 이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를 못 냈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매 처분되겠죠. 부도가 났다. 이러면 그죠? 그래서 드디어 K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K가 이 임차인 보고 예,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이러면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이 이 물건이 낙찰되면 내가 먼저 살 권리를 준다고요. 그걸 임차인 우선 매수도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단원을 설명하려고 꼭 비교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라고. 질문이 많이 돌아요. 어떤 질문? 이런 게 돌아요. 자, 이게 아파트인데 지금은 임대주택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이게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1번에 저당권이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임차인이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삽니다. 자, 딱 보니까 2번 임차인 골치 아프다 안 아프다? 딱 보는 순간 2번 임차인 골치 아프다 이런 느낌 많이 되죠? 왜? 시세가 얼마? 2억짜리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2억보다는 낮게 낙찰되겠죠?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낙찰되었다면 1번 저당권 주고 나면 나는 꽝 된다니까요. 그럼 보증금 날아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번 임차인은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시세가 2억쯤 되는 것에 선순위 저당이 1억 5천 있으면 여기는 전세를 안 들어가야 된다고. 됐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게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수가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시세가 3억이었어. 3억일 때는 선순위가 1억 5천 있어도 내 5천 더 갈 때는 막 그런 대로 조금 불안하지만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더 갔다니까요. 요새 집도 없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더 갔는데 시세가 솔솔솔 떨어져가지고 2억까지 갔다니까요. 갑자기 위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몰라서도 더 가는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2번 임차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매 처분되면 이제는 5천만 원 날아간다. 근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만 1억 5천에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1번 다 주고도 나는 빵이죠. 빵이라도 집이 남았잖아. 그러면 결국은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받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사는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답은 X입니다. X.
이게 임대주택일 때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제도가 있지 일반 주택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런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처분되면 임차인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에서만 그게 가능하다? 임대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비교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다 했죠?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가 뭔가 하면 5번과 6번의 행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우선 매수가 딱 들어오면 낙찰받은 사람은 몇 동으로 내려간다? 2동으로 탁 떨어진다 그랬죠. 왜 2동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내면 다시 1동으로 돌려주는 게 되니까 2동으로 탁 떨어지는데 이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포기할 일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들어오질 않았을 거니까 거의 다 대금을 납부한다니까요. 그러면 차순위로 떨어져 봤자 나는 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5번과 6번 공유자 우선 매수,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에 대해서 차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포기하는 것도 해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단원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는 단원 이 7가지 범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기보다 범위가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서 기억해요. 당근이죠. 첫 번째 줄 수 있는 건 뭐?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미련이 남았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이 안 남았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돼.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매수 2가지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림을 보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줄 수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해줄 수 있고 그 2가지 행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가르치면서 이래요. 이게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해놓고는 보임, 차보, 공임포 뭐 이런 게 공부하는데 그래 뭐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죠? 무슨 구다는 소리도 아니고 7가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임, 차보, 공임포 이런 소리하고 구다는 소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7가지는 명백하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7가지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4가지 놓고 아닌 놈을 찾아라 이렇게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개 답이 들어오는 게 대금 납부예요. 여러분 대금을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다. 그런 범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금 납부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돼요. 또는 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다. 이거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 봐요. 그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즉시 항고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면 답이에요. 답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이거예요. 대금 납부 명도 소송은 개업권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범위 7가지를 기억하든지 도저히 나는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 3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죠? 이를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년 출제합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방법 4가지 넣고 아닌 놈 하나 찾아라. 중개업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수 신청 범위 7가지는 오늘 굉장히 강조했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도 하나하나를 계속 짚어줄 겁니다. 오른쪽에 보수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장 넘기니까 부동산 공시법 딱 들어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 말이네. 그래서 진도 끝났다. 공시법까지도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1월 12월 입문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부 생초보들을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하고 출발했던 게 지금 벌써 한 2개월 정도 정리됐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꽃피는 새해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